그럼 조산을 왜 안 해요? 원인이 뭐냐? 교과서에서 보면 또 한바닥 나올 텐데. 정말 한바닥이 아니고 이걸로도 책을 쓸 수 있죠.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겹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네. 신생아 중환자실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산. 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임신 중이시라면은 모두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그죠. 조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워낙 임신 중에 배도 많이 뭉치고 그리고 주위에도 꽤 흔하게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조산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조산의 비율이 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흔하게 보이는 거라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조산하게 되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아기를 못 보잖아요, 또.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산모분들이 죄책감도 많이 가지시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그래서 오늘 이 조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불안감이나 죄책감 좀 덜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산이 뭔지, 이른둥이 애들은 몇 주에 태어난 애들인지 이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조산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 전에 만삭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신 중에 항상 처음 듣는 얘기가 분만 예정일 언제인지 이렇게 맞아. 수첩에다 적어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주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산모분들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둘째 임신하러 오신 분들한테 첫째는 몇 주에 분만하셨어요? 그러면 좀 빨리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예정일보다 며칠 빨리 태어난 경우 38주? 네, 38주, 39주. 근데 그거는 이제 만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삭이라고 하려면 37주 이후부터 31주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만삭이라고 하고 37주 0일 이전에 36주 6일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조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른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임신 몇 주 할 때 만약에 임신 40주가 만삭이다. 그럼 언제부터 40주가 지나야 만삭인지 처음 기준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주 0일이 되는 날짜를 우리가 분만 예정일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원래는 마지막 생리 시작하는 날짜부터 해서 40주 0일이 되는 그 날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생리 시작하는 날짜가 사람마다 생리 주기도 다르고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임신 초기 한 8주에서 9주 정도 아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 아기 키를 잽니다. 그때 아기 크기를 가지고 분만 예정일을 계산을 해서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그 초음파 사진을 잘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분만 예정일이. 그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아기가 그때까지는 커가는 속도가 모든 태아들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기가 정확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 이후로 커지는 속도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뒤에 초음파 볼 때마다 몸무게 보면 그 밑에 분만 예정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태아일 때 커가면서 자라는 속도가 되게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20주 때 갔는데 우리 애는 뭐 머리 크기가 2주 빨라요. 막 이런 거. 저는 계속 빠르고 있어요. 머리 크기가. 다음에 한번 태아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제 임상에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쌍둥이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일찍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통계로는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가 37주 이전 조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태아, 쌍둥이인지 새쌍둥이인지는 정확히 구별은 안 돼 있지만 3분의 2 정도, 66% 정도는 37주 이전에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7주 이전이 조산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 자체가 단태아 기준의 정의이기 때문에 쌍둥이나 새쌍둥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가 너무 커지면 산모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술 날짜를 너무 뒤에 잡아버리면은 진통이 생겨가지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날짜를 잡을 때 37주보다 좀 앞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이제 너무 기다렸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분만 날짜를 단태아랑은 좀 다르게 잡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조산도 36주에 태어난 조산하고 30주에 태어난 조산하고 아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네. 저희가 분만 들어갈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준비물도 다른 것 같아. 준비물도 좀 달라요. 그래서 늦은 조산 34주 이후에 아이들은 조금 덜 긴장합니다. 저희가 똑같이 거의 모든 걸 대비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분만장에 들어간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이 아이가 조금 불안정해도 호흡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이른 조산아들 그리고 특히 30주가 안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폐성속 주사를 맞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찍 태어난
태어난 아이들은 시기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힘들어하면은 바로 개입이 들어가고 폐계면 활성제 이런 거를 주입하기도 하고 그런 치료들에 빨리빨리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산 하나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성악과 선생님을 거의 무조건 부르거든요. 보면은 아주 어린 애들, 뭐 한 28주, 30주 이런 애들 이제 지금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엄청 빨리 뛰어요. 그리고 막 되게 여러 명이 오셔. 저희는 이제 산모분들만 주로 보게 돼서 그런 거는 이제 소아과랑 산부인과 이제 얘기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기회에 또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이게 또 분만장에서 또 다르지만 아이들이 NICU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의 치료 과정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말씀드릴 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기 출산하고 나서 어머님들 산후조리원 많이 가시니까 대학병원에 조리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떨어져 계시니까 면회도 되게 쉽지가 않아서 그 설명을 드리기가 그 기회가 좀 한정적이고 내용도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소아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의 주스도 중요하지만 체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산부인과 입장에서도 주스가 좀 어리지만 잘 크고 있고 분만할 때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힘들 수는 있지만 잘 이겨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만삭이 37주가 넘어가는데 아기가 너무 잘 안 큰다 그런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서 좀 힘들 수도 있어서 NICU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우리가 분만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봤을 때 아이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주스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소아과에서는 어때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같은 주스면 체중이 큰 애들이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면이 있고 같은 체중이면 주스가 늦은 애들이 더 나은 면도 있는데 그게 또 애들마다 다른 게 만삭 아이들 중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맞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통계도 저희가 주스별로 생존율 통계가 있고 체중별로 생존율 통계가 있고 이렇게 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아이가 뭐 주스가 빠르지만 체중이 크니까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기의 상태 그리고 아기가 얼마나 치료를 잘 견뎌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맞아요. 그때 분만 당시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얘가 그냥 좀 작은 애야 근데 잘 커왔어요. 중기 이후로 가면은 일주일에 한 100에서 200g 정도씩 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원래부터 좀 작은 애고 하지만 뱃속에서 잘 커왔다 그러면 크게 걱정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분만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 얘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더라도 걱정은 합니다. 엄마 배 안의 환경이 뭔가 조금 애한테 불편한 게 있나. 그래서 그때는 분만 시기를 빨리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몸무게 자체만으로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뱃속에서 어떻게 잘 커왔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조산을 왜 하냐? 원인이 뭐냐? 교과서에서 보면 또 한바닥 나올 텐데 정말 한 바닥이 아니고 이걸로도 책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60%는 원인 미상의 조산. 원인을 밝혀낸 것 중에 그나마 빈도수가 높은 거는 자궁 내 감염. 그게 30에서 40% 정도.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질염이랑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자궁 내 감염이라는 거는 이게 양막 안에, 양수 안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질염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질염균이 나왔을 때 그 밑에 뭐 조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염이 자궁 내 감염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도 만약에 질염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치료는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산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항생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원인일 수가 있고 실제로 염증 수치가 태어나자마자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게 자궁 내 감염인데 요거를 우리가 확실히 하려면은 양수 검사를 해가지고 균 배양을 해야 돼요. 근데 양수 검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배양하는데 균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48시간 걸리니까 적어도. 네. 그러면 신생아 입장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알려진 걸로는 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조기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 아니면 원인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양수가 터져버려가지고 조기 양막 파수 때문에 조산이 되는 경우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보는 거는 쌍둥이 자궁이 커지면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나 새쌍둥이는 배가 아무래도 단태아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조기 진통이나 양막 파소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양수가 너무 많은 경우, 양수 과다
자궁이 많이 커져서 조기 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양수 과다는 태아의 어떤 기형이나 문제가 좀 있는 경우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태아 기형도 조기 진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기 진통이나 양막 파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빨리 낳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과적인 원인 때문에 임신성 당뇨인데 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자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아과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런 산모가 있는데 내일 분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아과 입장에서는 내일이요? 내일이면 양반이죠. 오늘 오후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 회진 돌다가 갑자기 오늘 수술하지 이렇게 하고 가셔요, 교수님이. 근데 이제 입원해 있던 산모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소아과 선생님들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 좀 하잖아요. 이런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주 드물게 정말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자리 있는 병원으로 보내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이게 소아과에서도 최대한 당연히 우리 병원 계속 다니다 보는데 옮기는 것도 사실 위험한 경우가 있고 아기를 받아서 치료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게 무슨 식당처럼 자리를 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기존에 입원해 있던 아기가 건강해져야 퇴원을 하는 거니까 그래야 자리가 나는 거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대학병원은 위험한 산모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 한 산모분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산모분들도 언제든지 조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참 의료진 입장에서는 한계가 많고 그거 속상해요. 그리고 네,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전 임신과의 간격, 이것도 조산의 한 원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아이를 낳고 18개월보다 이전에 임신한 경우, 그러니까 연년생이죠. 연년생인 경우 둘째가 좀 조산할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거꾸로 5년 이후, 늦둥이. 60개월 이후에 또 조산할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임신 간격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조산한 분이 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 조산을 한 경우에 다음 임신 때 조산을 하는 위험도가 증가를 하는 거지, 이전의 조산이 다음 임신의 조산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그 위험도는 얼마나 높아요? 한 3배 정도. 아, 그럼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거군요. 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임신을 하셨을 때 예전에 임신력이 있으신 분들 상과력 조사를 할 때 조산을 했는지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만약에 셋째인데 첫째는 만삭이고 둘째가 조산이고, 셋째는 그럼 어떠냐, 이거랑 첫째는 조산인데 둘째 만삭이야, 그럼 셋째는 어떨까? 이거랑 또 달라요. 또 뭐가 더 조산 위험이 높아요? 마지막에 조산이 높죠. 아, 그 전 거에 영향을 더 받는다고 네. 생각하면 되는구나. 근데 요즘 셋째 낳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조산을 했어. 근데 그 원인이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조기 진통이나 양막 파수 때문에 생긴 거면은 그 다음 임신 때도 조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조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적인 원인,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우리가 유도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거랑은 좀 또 다른 얘기. 그쵸. 모든 조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 물어볼 때 막 되게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조산을 했다 그러면 왜 빨리 낳았죠? 뭐 진통이 생겼나요? 양수가 터졌나요? 뭐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 임신에 그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걸 다 여쭤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산모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기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괜찮냐? 지금 태어나도 괜찮냐? 그러면 서학과 선생님이 잘 봐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처음 이제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들어오고 이제 또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보호자분들이랑. 그때 설명을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드리세요? 네, 이 미숙 아이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다 생길 수는 있어요. 주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마다 차이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숨 쉬는 거, 심장, 그리고 먹는 거, 그 다음에 뇌. 네. 이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존율을 걱정하셔서 폐나 심장 쪽에 걱정을 하시고요. 그런 문제가 보통은 초기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먹는 걸 걱정하다가 퇴원할 때 걱정하시는 게 뇌 발달이 어떤지. 나중에 앞으로 커가면서. 네, 그래서 이은동의 아이들은 저희도 실제로 뭐 뇌 초음파나 이런 걸 해보고, 이 신생아 아이들이 사람의 인생에 거쳐서 거의 유일하게 초음파로 뇌 검사를 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거의 검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소견을 들으시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뇌실 주변에 음영이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어려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이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재활의 효과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콩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네. 제일 신기한 게 장 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장에 이제 먹는 거 문제가 또 있어서 장 괴사는 생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왔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큰 그쵸.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른 그리고- 영상에서. 맞아요. 미수가 망막증. 그것도 굉장히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전문 분야이신 안과 교수님을 모셔다가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산암에 대한 치료도 지금도 생존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류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 중에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조산암 생존율을 높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그런 NICU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의 여러 가지 노력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잘 커가고 있고 조산을 하더라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 진짜 조그만 아이들이 막 혈관 잡고 뭐 기도 삭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같이 병원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산에 대한 총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정말 오늘 많죠. 진짜 수박 겉핥기 안 갔어요 오늘. 겉핥기도 아니야. 그냥 보고 그냥 수박이 있네 하고만 갔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또 영상을 제작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럴 것 같아요. 조기 진통에 오셔서 입원해 계신 분들 아, 그렇죠.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궁금하신 내용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